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 여름 휴가를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돌입합니다.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에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되는데요. 장성우 건국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교수님, 먼저 박 대통령이 올해도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실 예정입니다. 취임 첫 해를 빼고는 3년 연속으로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야 뭐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국민과 함께 고통과 편안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안 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8월 달에 휴가를 지금 대체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휴가 일정을 내놓고 청와대 관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임 첫 해 2013년 7월 말에 경남 거제 저도에 딱 한 번 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태, 그리고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외부 휴가를 즐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내각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 여러 가지 뭐 지금 꼬인 정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고 특히 이제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떠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조금 이제 외로운 모습도 보이고 본인도 대통령 자신도 혼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진만 씨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온갖 억측이 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사드 문제, 외교적인 상황 이런 것이 휴가를 지금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강 교수님, 장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선 리포스트에서도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휴가 때 개각이나 비서진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휴가 때 박 대통령이 비중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최근 뭐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막중합니다. 그 우병우 수석 문제, 그다음에 사드에 관련해 갖고 성주의 그 성남 민심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갖고 뭐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좀 일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개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15 이제 특사 문제를 이제 거론하셨고 구체적인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반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뭐 우병우 수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청와대 안에서 또 휴가를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휴가가 아니고 쉬는 게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사실 오늘부터 이제 휴가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늘같이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에서도 당장에 휴가 들어가기 전에 공식적인 휴가 들어가기 전에 우병우 수석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병우 수석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병우 수석을 뭐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우병우 수석권이 이제 하반기 혹은 길게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전반적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 그다음에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이제 당권 주자들이나 친박계 주자들조차도 이제 우병우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기관들이 연휴 이내에는 어떤 구상들이 대각적으로 나와서 연휴 직후에는 뭔가 국민들에게 그 어떤 향후에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일신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은 청와대에서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친박계 당권 주자들까지도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최소한 대통령이
뭐 신임하는 언제 우수석에 대해서 어쨌든 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잦은 사태에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야당이라든가 또는 의회의 이제 요구대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쨌든 그 우리가 해석대로 밀린다는 이제 인식들, 그러면서 이제 국정에 힘이 빠졌다는 것들을 바로 시그널을 대중들에게 네. 언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거든요. 최소한 그것을 막으면서 또 우수석에 대한 신임도 일정 정도 보여주면서 면을 세워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짧은 시기지만 시간을 벌면서 후임자에 대한 모색도 일정 부분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네. 수는 없어 보여요. 지금 아까 이제 휴가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름 휴가를 마치고서는 항상 어쨌든 이제 인사의 뭐 교체를 단행해 왔거든요. 네네. 2013년 같은 경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이제 그 전임 실장이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를 했고요. 초기에 이제 인사 파동 때문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수사 책임을 물어서 경찰청장을 또 네. 교체를 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휴가 때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을 비춰준다면 휴가에서 돌아와서 어떤 국정의 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거든요. 그것을 이제 네. 활용하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일정 부분 인사교체의 부분들이 이번 휴가 복귀와 함께 일정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도 이전의 관례대로 따라서 보자면 상당히 있다. 네. 거기에 어쨌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건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랑 함께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개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했고, 이 대통령을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차기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흠집내기, 네. 정부 여당을 흠집내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비박계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우병우 수석을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내년 대선 그리고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잠룡들 그리고 중진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신이 임명하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고 그리고 사퇴시킬 사람은 사퇴시키고 네. 경질하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이것이 대통령이 휴가 가는 마당에 계속 우병우 사퇴시켜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8.9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또 검찰 조사도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당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당의 대표가 들어서는지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공직기강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장관들 또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각의 어떤 개각과 우병우 수석 문제는 8.9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 부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말씀대로 이제 전대 이후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전대에서 사실 이제 친박 비박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구조인데 일방적으로 사실 다 비박 후보들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에서 만약에 우병우 문제 그때까지 끌고 간다면 그래서 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뭐 물론 이제 겉으로는 엄정 중립이시겠지만 위해서라도 사실상 우병우 문제를 좀 조기에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우병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화를 더 키운 형태가 되거든요. 가령 20일 날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고난을 벗삼아 뭐 이 이제 명언을 남기셨는데 꿋꿋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바로 20일 날까지만 우병우 수석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더 이상 소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즉 그 이후에 더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병우 문제가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부인, 처제, 아들 문제까지 갖고 네. 분야로 치면은 인사, 재산, 국정 문제, 수사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일반적으로요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수석 비서관이니까 가령
국무위원이었다면 장관 후보였다면 네. 이미 낙마를 하고도 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8월 9일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네.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네. 정은호 몰래 변호 의혹 등등해서 5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의혹이고 네. 이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고발도 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8구 전당대 앞으로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인사를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엮여서 또 다른 이슈가 또 등장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정말 엄중해야 되고 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서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김용태 정병국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점점 전대 분위기가 가열되는 것이 조금 느껴지는데 센터장님 오늘 이런 그 회견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뭐 사실은 지금 보면 많이 늦었죠. 네, 예, 8월 9일 전당대회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막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늦어 있고 이것도 어쨌든 대중의 관심이 또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출마 선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대중적으로 물론 이제 선수도 많은 분들도 이제 있고 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출마가 예상되었던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네. 또 나경원 의원 이런 이제 대중성이 있는 또 비중 있는 인물들이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대중들이 잘 모르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것이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과연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이제 여전히 남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어떤 친박과 비박 간의 상징적 인물들이 이제 나온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분명한 어떤 대립각들 구도가 이제 선명해야지 사실은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인데 지금 비중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립각도 분명하지 네. 않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지금 출마 선언은 많지만은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흥행이 이제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거 그 당 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네. 때 국민들의 관심, 또 당원들의 관심, 대의원들의 관심이 모아져야지 그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당 대표가. 네, 높은 투표 참여율이라든가 그랬을 때 안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낮은 관심도 낮은 참여도에서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득표율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정당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이제 온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대권을 이제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과제인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전대를 앞두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가장 주목받는 게 27일 날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에게 저녁을 먹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전에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물론 뭐 서 의원 측에서는 단순히 밥 먹기 위한 자리다. 불출마 이유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모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지자들 대상으로 네. 해서 이제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서청원 의원은 이제 특정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 이 모임의 어떤 규모나 이거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청원 의원 쪽 입장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출마를 결정하게 돼서 미안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밀어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사실 이 서청원 의원 건 때문에 의원의 공천 문제 때문에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성애 전 의원에 대한 녹취록 파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친박 실세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하면서 거의 반협박조로 저 공천 못 주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 당사자예요. 그 녹취록의 최고 수혜자입니다.
그냥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뭐 50명, 60명 친박 의원들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겠다. 이거는 지금 사실상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에서 어찌됐건 친박이 당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욕심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이런 거가 사실 우병우 수석 못지않게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이름을 건 개파 아닙니까? 이거 자중해야 됩니다. 네, 이번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모임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모임 소식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후보들의 단일화를 그 전에도 강조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비주류 당 대표 후보들이 혁신 성격이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 저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차기 당 대표를 할 때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고공행진 계속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 역대 대통령에서 대통령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대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내각재판부터 해서 대통령과 몇 번의 대립각, 당 쇄신을 위해서 친박계와 몇 번의 대립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성공하지 못한 장수가 김무성 대표인데 이제 와서 뒤에서 비박계 후보들이 나오면 그 사람을 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김무성 대표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을 잊어버리고 다시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지난 그 과거의 대표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역량 그리고 투쟁력 그리고 권력을 향한 어떤 돌진하는 힘, 뚝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만시지탄이 있고 결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더민주나 새누리당이나 결국은 개파입니다. 지금 문재인 지금 뭐 전 의원 뭐 차기 대권 주자가 가장 유력한 분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대권 주자는 없지만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친박 비박 간에 치열하게 싸워서 이 시너지 효과 이것이 네. 노이즈 마케팅이죠. 이것을 향해서 당내 권력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당내 치열한 권력 투쟁이라든가 권력 싸움은 당이 정말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투쟁은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 용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센터장님, 이번 전대에서 그 투표 방식이 여론조사에다가 현장 투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전대가 조직 동원보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은 30%가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쪽 개파에서 상징성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조직 동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네.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제 당선이 되긴 했죠. 근데 당시 이제 4위로 최고위원이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제 당원대의원 득표는 낮았는데 현재 낮았지만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면서 당선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변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심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앞설 것이라고 했는데 당심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앞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민심의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면서 당원 대의원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많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그러면은 어쨌든 뚜렷한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당원 대의원들도 인식하게 되면서 네. 표심이 이동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록 30%밖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 30%가 새누리당의 당대표 당선 여부에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의원하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대 개파 친문표의 행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친문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일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엄정한 중립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뭐 특정 후보를 만약에 지지한다거나 지원했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내년 대선 경선에나 이럴 때 오히려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즉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당대표가 좋을 것인지 사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세 분의 당대표 후보를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이 뭐 친노 비노 혹은 뭐 주류 비주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 어떤 대통령 경선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당력을 모으고 당 내외의 어떤 자원들을 모아서 후보를 이제 강력한 후보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즉 이게 어떤 개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가 적임자인가라는 문제로 좀 이미 전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 것인지가 개파를 초월해 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 당초 이 더민주 당권 구도가 원래 송영길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 양자 구도로 예측이 됐는데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구도가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실제로 김상곤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 전대 구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그 더민주의 이 흥행 카드가 상당히 지금 저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대 비박의 치열한 이런 싸움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뭐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도 문재인 대표로 거의 확정된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관리하고 내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당 대표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상당히 적은 것이 이런 흥행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물론 대표 경선 출마를 했지만 당에서 어떤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당에서 현역과 비현역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선의 추미애, 4선의 송영길, 그리고 또 이종걸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세 명으로 컷오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컷오프를 해서 본선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네. 앞으로 이 3자 구도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